당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집안을 꾸리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걸까요? 왜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지키면 행복할 거야.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평생을 그것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룬 지금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왜 오히려 더 허전하고 쓸쓸한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당신에게 돈이 없어서도, 자식이 못나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행복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가진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 방식이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치 목적지처럼 생각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저 금고를 채우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산책을 할 때 당신은 산책이 끝나야 행복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책하는 그 순간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끝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듣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지금 불행합니까? 왜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지루하고 저녁이 되면 허무합니까?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불행을 만든 4가지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을 눌러야 병이 낫는 법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한 번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번 접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펴보세요. 자국이 남았죠? 그 자국 위로 다시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국이 더 깊어집니다. 10번, 20번, 100번 같은 자리를 접으면 그 종이는 이제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접힙니다. 당신이 힘을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60해, 70해 동안 매일매일 반복해온 생각과 행동이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불평하는 습관. 아이고 허리야. 날씨가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몇십 년간 반복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제 자동으로 불평하는 쪽으로 접힙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저녁에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습관. 친구가 전화해도 피곤해라고 거절하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다가 나이 먹어서 무슨 일하며 포기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불행한 당신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밀어내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몇십 년 동안 노력하지 않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울한 이유는 세상이 각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몇십 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했고, 가정에서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자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바깥을 향해서만 성실했지, 내면을 향해서는 게을렀습니다. 더 뼈아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이 바뀌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변화를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당신이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도 내면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종이에 접힌 자국은 반대 방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균형의 상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 강조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용, 즉 균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덕은 두 가지 악덕의 중간에 있다.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기타를 떠올려 보세요. 기타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줄이 딱 적당하게 팽팽해야 합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온 습관이 노년에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효도로 식사 대접을 해도 돈 아까워. 집에서 먹지라고 말합니다.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어 쓰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그동안 아낀 돈의 몇 배를 병원비로 씁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은 삶입니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돈을 물 쓰듯 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줄게라며 지갑을 엽니다. 손자가 뭘 갖고 싶어 하면 무조건 사줍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자기가 다 냅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제야 내가 그렇게 돈을 써줬는데 배은망덕하게라며 분노합니다. 이것도 균형을 잃은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대함은 덕이지만 지나친 관대함은 낭비이고 모자란 관대함은 인색함이다.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쓰되 내 삶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되 그것이 사랑을 사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인은 화를 전혀 내지 못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며느리가 함부로 대해도 그래, 내가 참지라며 속으로만 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쌓이고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족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것이 모자람의 악입니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냅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도 화를 내고 자식이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아도 화를 내고 손자가 시끄럽게 굴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할아버지 또 화내시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나침의 악입니다. 용기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젊은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되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퍼주거나 너무 참거나 너무 화내거나 너무 움츠러들거나 너무 나서거나 당신은 평생을 극단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혔고 외로워졌고 불행해진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난 원래 검소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무분별하게 퍼주는 사람은 난 원래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화를 못 내는 사람은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난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검소한 게 아니라 인색한 것이고 관대한 게 아니라 경계가 없는 것이고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이고 솔직한 게 아니라 공격적인 것입니다. 기타 줄을 떠올려 보세요. 끊어진 줄도 소용없고 늘어진 줄도 소용없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줄을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딱 적당한 긴장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너무 팽팽한 부분은 풀어주고 너무 느슨한 부분은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친구 관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전화 한 통 없어. 평생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나를 버렸어.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당신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들은 당신의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유용함을 위한 우정. 둘째, 즐거움을 위한 우정. 셋째,
덕을 위한 우정. 이 중에서 진정한 우정은 오직 마지막 것뿐입니다. 유용함을 위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쓸모 때문에 사귀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부장이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진 추천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자리를 소개할 수 있었고, 인맥을 연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철새를 생각해 보세요. 철새는 계절이 따뜻할 때 날아왔다가 추워지면 떠납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먹이가 있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조건이 나빠지면 날아갑니다.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철새였습니다. 당신에게 따뜻함이 있을 때, 당신에게 먹이가 있을 때만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어서, 돈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사귄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도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당신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용함을 위한 우정의 본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유용함을 바탕으로 한 우정은 유용함이 사라지면 끝난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서 사귀는 관계입니다. 술 친구, 골프 친구, 화투 친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술을 못 마시게 되고, 골프를 칠 기력이 없어지고, 밤새 화투를 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더 이상 재미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우정은 청춘의 우정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함께 놀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때 즐거움만으로 맺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당신이 술자리에서 예전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당신이 예전만큼 유머러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영감은 재미없어라며 당신을 초대 명단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덕을 위한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아껴서 맺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함께 있으면 재미있든 아니든 그 사람의 인격과 덕성을 사랑해서 사귀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난해져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병들어서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쓸모나 재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함께 소금 한 가마니를 먹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본 모습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당신은 평생 동안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만 찾았습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 당신도 먼저 상대방이 어려울 때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줬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와 줄 사람을 원한다면 당신도 상대방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갔습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생을 이기적인 관계만 맺고 살았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즐거울 때만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친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이 평생 심은 것이 이기심이었으니 거두는 것도 고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식과의 관계마저 유용함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나를 봉양하라. 내가 학비를 댔으니 효도하라. 내가 집을 사줬으니 나를 모셔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 설계 도구도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평생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당신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보답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바꾸세요.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는 줄 것도 없고 재미를 선사할 에너지도 없으니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오직 당신 자체를 좋아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바로 목표의 부재입니다. 활 쏘기를 생각해 보세요. 활을 쏠 때 관역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든 상관없습니다. 맞히는 것도 없고 빗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지금 그렇습니다. 관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한 관역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사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당신은 그 관역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왔습니다. 어떤 화살은 맞았고 어떤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무언가를 향해 활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관역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쏠 것이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할 것이 없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TV를 보거나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집에서 시간을 때울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하루가 갔네라며 허무해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결국 언제 죽을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목표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인간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만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늙었어. 이제 꿈을 꿀 나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꿈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목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는 한 당신은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새로운 길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길러보는 것도 목표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도 목표입니다. 관역이 멀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향해 활을 당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것은 가장 슬픈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습관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당신은 늦게까지 TV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당신은 옛날 일을 곱씹으며 의미를 찾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무기력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텃밭을 가꾸는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균형도 잡힙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돈 걱정만 하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자식 일에만 간섭하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고향 바닷가에 가고 싶다. 평생 궁금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싶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세요. 바로 그것이 관역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화살을 쏘세요. 만약 당신의 불행이 세상 탓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만약 당신의 불행이 자식 탓이라면 당신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큰 자식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불행이 당신의 습관, 당신의 불균형, 당신의 잘못된 관계, 당신의 목표 부재 때문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당신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하기 전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소리내어 말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색해도 좋습니다. 매일 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뇌가 바뀝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극단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돈을 너무 아끼고 있진 않은가? 반대로 너무 쓰고 있진 않은가? 화를 너무 참고 있진 않은가? 반대로 너무 쉽게 화내고 있진 않은가? 균형을 점검하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보지 마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세요. 넷째, 작은 목표를 하나 만드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요.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손자에게 전화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여서 당신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모여서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당신은 지금 70입니다. 평균 수명을 80이라고 봅시다. 당신에게는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10년. 3650일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불평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며 보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당신은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불행하고, 똑같이 허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마칩니다. 행복은 문을 두드린다고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정원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정원을 오늘부터 가꾸기 시작하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물을 주세요. 잡초를 뽑으세요.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 꽃이 바로 행복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미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뀌겠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지금처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10년을 그는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은 찾아오지 않고 친구는 떠나갔고 매일이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때우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로 가족사를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맨손으로 가족을 일궈 세웠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 그날부터 그 노인은 매일 1시간씩 자신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그때 어디서 만났었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요즘 뭐해? 라며 간섭하는 대신 아빠가 요즘 이런 글을 쓰고 있단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셨어? 가족이 모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다 채웠고 그것을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손자는 그 책을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쓴 거야.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70살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1시간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냉정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80살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친구들이 다 떠났어.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도 그게 말처럼 쉬우면 내가 진작 했지라며 변명만 했습니다. 8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나눌까요? 평생을 불평과 잔소리로 일관했던 그에게 자식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아버지, 편히 계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의무감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해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병실에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산 걸까? 그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좀 친절하게 굴걸. 진작 좀 자식들 말을 들어줄걸. 진작 좀 새로운 것을 배울걸. 진작 좀 웃으며 살걸.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살아있을 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노인은 80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만 쉬었을 뿐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70살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80살의 병상에 누워서 진작 그럴걸하며 후회하는 노인입니까? 선택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습관을 바꾸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운동하겠어라고 결심하고 1시간씩 운동하려고 하면 사흘도 못 갑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서 100걸음만 걷겠어. 100걸음입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200걸음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산책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절대 불평 안 하겠어라고 결심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주머니에 동전 10개를 넣으세요. 불평을 한 번 할 때마다 동전 하나를 다른 주머니로 옮기세요. 저녁에 확인하세요. 오늘 몇 번 불평했는지. 첫날은 10개를 다 옮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은 9번만 불평하려고 노력하세요. 모레는 8번. 작게 줄여가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을 찾으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너무 인색했나? 아니면 너무 퍼줬나? 내가 오늘 화를 너무 참았나? 아니면 너무 쉽게 냈나? 내가 오늘 너무 움츠러들었나? 아니면 너무 나섰나? 정직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만 중간으로 옮겨가세요. 매일 조금씩입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하세요. 매일 저녁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 나는 애서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내일은 처럼 하겠다. 일주일치를 모아서 읽어보세요. 당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보입니다. 한 달치를 모아서 읽어보세요. 당신이 조금씩 중간으로 오고 있는지 보입니다. 셋째,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화해서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당신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건강은 괜찮은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먼. 힘들었겠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비싼 것일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다가 본 예쁜 꽃 한 송이, 시장에서 산 과일 몇 개, 손으로 쓴 짧은 편지. 자네를 생각하다가 이걸 봤네. 자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넷째의 목표를 찾으려면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글을 쓰고 싶었나요? 지금 시작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 가족을 위한 요리책, 이웃을 위한 작은 텃밭,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남을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의미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작게 나누세요. 1년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이번 주 목표만 세우세요. 이번 주에는 악기 가게에 가서 구경만 하기. 다음 주에는 선생님 알아보기. 그 다음 주에는 첫 수업 듣기. 작은 걸음입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바뀝니다. 한 달 후에 조금 바뀌고, 석 달 후에 많이 바뀌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면 웃을 거야. 그래서 평생을 행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웃으세요. 행복하지 않아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면 뇌가 속습니다. 아, 나 지금 행복한가 봐.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어색해도 웃으세요. 나 오늘 웃네. 매일 하세요. 처음에는 바보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름의 방향이 바뀝니다. 찡그렸던 주름이 웃는 주름으로 바뀝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감사하면 당신의 시선이 바뀝니다. 없는 것을 세던 눈이 있는 것을 세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전화하세요.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지? 오늘 날씨 좋더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람이 받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의 장이 불행했다면 다음 장을 다르게 쓰세요. 당신이 작가입니다. 당신이 결말을 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밝힌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습관입니다. 균형입니다. 관계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걸음이 모여서 길이 되고, 길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가시기를 믿습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탁월한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